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10만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25년의 마지막 라이브를 함께하게 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25년도는 뭐 저한테는 너무나도 특별한 한 해였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증시각도기 TV도 정말 너무나도 특별한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6년에는 아마 구독자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중견 유튜버가 될지 중소형 유튜브로 그대로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견 유튜브로 점점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채널은 작지만 구독자의 파워는 엄청난 채널, 그리고 구독자의 실력도 엄청난 채널, 구독자의 수익률도 최고 수준의 채널. 대부분은 저희가 만든 것보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타이틀이 많은 채널이라는 게 신기하고도 감사하고도 뿌듯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그냥 소소하죠. 저희는 소소한데 누구든지 그 얘기 다 하더라고요. 저희하고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구독자의 이 구독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만, 구독자의 퀄리티가 가장 뛰어난 채널 중에 하나가 증시각도기 TV다라는 거는 방송계에 있는 거의 모든 작가나 PD님들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 모시고 한 해를 또 지냈고 또 한 해의 그 어떤 과업을 쌓아 나갔다는 게 참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일종의 트로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 트로피 아니고요. 자, 증시각도기 TV 구독자가 저에게는 트로피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장한반도 26년도는 기대감이 높아지겠지만 경계감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할 듯. 자,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소소하게 좀 빠지면서 끝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졌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 15, 1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그래서 1월달에 다행히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안 되더라도 시장은 그것 때문에 크게 빠지는 않겠구나. 그런데 하나 걱정해야 될 것은 1월 달에 CPI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은 열어놓고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1분기 중에서 앞단 쪽에서 1, 2월 달 어느 시점에 미국 시장이 살짝 충격받을 수 있다는 건 열어놓고 시작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연말 증시에서 산타랠리가 없었고 시장이 미적미적하게 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1월 달에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그 부분들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는 것에 의한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단 생각보다 CPI나 PCE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이거 금리를 못 내리는 게 길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이 부분이 26년도 초입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될 점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동향 먼저 팬비즈닷컴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보시면 시장은 조금 떨어진 종목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오른 종목들이 있지만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별히 에너지 쪽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에너지 쪽은 좋았고, 그다음 유틸리티도 좋았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의학 관련해서 좋았고 커뮤니케이션 좋았습니다만은 나머지 쪽은 소비자, 소매,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기술주 뭐 이런 쪽, 그리고 또 은행, 증권, 그다음에 자산운용 이런 쪽은 다 좀 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월 달에 거시경제에서 가장 크게 우리 눈에 띌 것은 환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환율 동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면 위안화가 7을 깼을 뿐만 아니라 6.99도 깼습니다. 6.99도 깨서 6.98이 됐다는 거, 이게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외 계정이고요. 대내 계정의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 보는 환이 있는데 그것도 7이 깨졌어요. 이 말인즉슨 중국 정부 당국도 7이 안 깨지는 걸 오케이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는 오랜만에 6위안 달러당 6위안의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원화는 1,430원 가던 게 이제 1,448원으로 다시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역시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것은 또다시 지금 N1 환율이 930원에서 40원 향해서 복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한국 원화는 엔화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강세하기는 어렵다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1번은 금리를 올리긴 올릴 건데 26년도에 그 천천히 올릴 거고, 그 다음에 157 정도 안 가면 버티면서 어찌되었거나 155 정도만 있으면 우린 괜찮아 하는 생각을 1번 정부와 1번 은행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N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자, 그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환율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예전에 강세 요인도 굉장히 많다 했는데 뭐 완전히 지금 거의 1,500원 가면서 완전히 틀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예언을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4,500을 돌파하는 순간 시작이 되고 5,000을 돌파하는 순간 가열이 될 텐데, 가속이 될 텐데, 이 말인즉슨 강남 갔던 제비가 넘어올 것이다, 다시. 예,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이슈는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저는 사람의 심리라는 건 수익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수익이라고 인정되는 게 보통 저희가 현장 필드에서 보니까 2배 정도 이상의 수익이 나면 사람들이 움직이더라.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2022년 10월 이후로 38개월 강세장을 보여주었고요. S&P도 그렇습니다만 나스닥은 100%가 훌쩍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게다가 S&P의 AI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나스닥의 기술주, 특별한 기술주들, 소위 말하는 빅테크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100%가 훨씬 넘게 올라간 주식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구석탱이에 있는 종목 하기보다는 주로 대표적인 종목들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흔들림 없는 38개월간의 강세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는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바탕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유자들을 넘기려면 한국에서 압도적인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올해 지수상으로는 75% 수익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은 2200포인트대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 여전히 시장 자체는 2배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200대는 좀 떨어졌을 2200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연속 상승이 가능한지 봐야 되고, 2배를 훌쩍 넘는 지수가 나와야 되느냐, 언제 나오느냐 이건데, 그 2배가 대략 4600포인트 근처가 됩니다. 4500을 넘으면 시동이 걸릴 것이고, 제 예언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5000포인트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수익에 눈을 떠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거고, 오히려 그때부터는 가속 페달이 밟아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각도의 TV의 시청자분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경계감을 좀 가지셔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이해지기 쉽죠. 왜냐하면 2년 연속 지속적인 상승, 그리고 5,000포인트에 넘는 상승이면 놀랍게도 우리 바닥으로부터 2배 올랐어 라는 경계감을 4,000포인트 때까지 갔던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경계감을. 그러면서 안이하게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도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본격화되겠죠. 정부 정책은 계속 주식시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의 이익 규모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한국은 여전히 싸다. 그리고 미국과 비교해보면 반값밖에 안 된다라는 논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5,000포인트 정도 돼도. 그래서 오히려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이 이동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부터는 조심은 좀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경기 5,000포인트 넘어가면서 GDP 성장률이 내년도 뭐 예상했던 대로 2% 넘어가고 이러면 한국은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금리 인상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년도 끝자락이나 내후년도 어디쯤에 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의 강력한 흐름에 브레이크가 밟히기 시작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못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기억을 다시 해야 되겠죠. 아,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감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6개월, 38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 8개월은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기록적인 상승이에요. 이게 38개월 상승도 대단하지만 8개월 연속 상승은 정말 대단한 건데 38개월 강세장입니다. 요건 중간중간에 빠진 적 있죠. 근데 어쨌든 8개월 연속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미국 시장 좀 열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예전에 110개월 강세장이었던 적이 있어요. 2008년 이후로 초장기 강세장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상황이 같은가 비교해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냥 38개월 강세장 갔는데 110개월 강세장 간 시점만큼 시장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2008년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금리 상황이 어땠죠? 금리 상황이 초저금리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수 있었냐? 2008년 이후로 뭐가 터졌죠? 2010년, 11년, 12년 유럽 재정위기 터졌죠. 양적 완화를 더했습니다. 금리는 초저금리로 낮은데 양적 완화를 한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2008년 이후로 주식시장 폭락했고 2007년에 주식시장 폭락했고 일단 8년, 9년, 10년은 폭락한 게 회복하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에도 꽤 오랜 시간 뭐가 유지됐죠? 저금리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110개월 이상의 장기 상승 랠리를 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됐거든요, 다. 그러니까 사회를 이끄는 주동이 기존에도 주식시장이 중요했습니다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거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충분히 그런 어프로치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지금하고 비교해보죠. 110개월이 상승했던 시장과 38개월이 상승했던 시장. 지금은 초저금리인가요? 초저금리는 아닙니다. 자, 네, 돈은 많이 풀려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때보다 돈은 더 많이 풀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총통화 한번 오랜만에 연말이니까 한번 찾아서 볼까요? 총통화 찾아볼까요?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안 했다가 보죠. 보면은 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화면을 올려드릴게요. 네, 링크 보내드렸으니까요. 링크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합산해서 보셔야 돼요. 금리는 그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2008년, 2010년대의 금리보다 지금 훨씬 금리가 높은데 반면에 통화량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통화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걸 두 개 함수로 같이 봐야 되겠죠. 네, 그걸 함수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의 그 어떤 강세가 금리 영향도 있지만 통화량 증대의 영향도 꽤 많이 받고 있는 거다라고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이거 보시면 이쪽에 그 음영이 쳐진 데가 2008년도 리만 사태로 인해서 그 미국 시장 붕괴됐던 2008년 리만 사태였고요. 그래서 총통화를 엄청나게 늘렸죠. 늘렸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1차 양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 재정위기까지 하니까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4조 달러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2018년 와서부터 그걸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줄이니까 경기가 막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터졌죠? 코로나 터졌습니다. 코로나 터져서 너무 급박하게
2008년 리만 사태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말 짧은 속도로 훨씬 더 많은 돈, 그래서 얼마까지? 9조 달러까지 늘렸죠. 지금은 한 6조 5천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은 여전히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통화량이 풀려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통화량의 증발이 모든 자산 가격을 올렸다라고 종합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면 왜 도대체 4조 달러 풀었던 리만 사태 이후에는 왜 자산 가격이 그 정도까지, 또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까지 아니 됐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때는 돈이 은행으로 갔고 이번엔 돈이 시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냈던 사람들의 코로나로 인해 장사를 못하자 그 사람들한테 현금을 직접 싸줬죠. 그러니까 시중으로 돈이 들어오자 통화 승수가 더 일어났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통화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산 가격 증가가 일부 있으나 그러나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금리 상황은 2008년 이후에 110개월 이상의 그 장기 롱 랠리를 했던 때보다는 금리는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인하의 최종 목적지도 2008년도 우리가 2010년대에 경험했던 초저금리 상황은 아닐 거라는 건 명확하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는 초저금리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38개월을 달려왔던 이 시점에 110개월 강세와 같은 그런 강세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보유자들이 항상 올라갔으면 좋겠지, 주식이. 그럼 그렇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FOMC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의사록에서 중요한 내용들 뽑은 거 같이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가가 예상대로 둔화될 경우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몇몇 구성원들은 현재 전망하에서는 12월 이후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부 구성원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기준금리 인하는 물가 목표 달성 의지 부족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부는 몇 명이죠. 이분들은 기준금리 인하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 전원이 준비금 적정 수준에 도달해 있고 지금이 국채 매입의 적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구성원 전원은 이번 국채 매입은 어디까지나 금리 통제와 시장 안정이 목적이라고 얘기했고, 통화정책 관련 함의는 없다. 시장을 그래서 통화 관련 함의가 없다라는 것, 즉 단기 유동성 완화, 양적 완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전제는 이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으면 금리 내릴 수 있다라는 건데, 몇몇 사람이 지금 여기서 먼저 금리를 인하해서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던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시장 정리하면서 가장 눈에 띄는 최근 눈에 띄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핀비즈의 내용을 보면 증권사 옆에 조그만 운용사들이 있거든요. 여기 BKBX 있잖아요. 블랙락, 블랙스톤. 여기 옆에 보면 아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꽤 큰 회사예요. 꽤 큰 아폴로 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운용자산 규모가 8,400억 달러 규모입니다. 그리고 연금 펀드, 그다음에 기금, 개인 투자자 자금 등등을 운영하고요. 부동산 인프라 투자도 꽤 많이 하고 사모펀드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26년을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해로 천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리스크가 높은 크레딧 자산을 정리하는 동시에 보험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걸 중심으로 미 국채 등 초량 유동 자산을 대규모로 축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CLO 매출 담보 채권, 담보부 채권 이거의 익스포저를 50% 수준으로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AI로 인한 구조적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판단한 소프트웨어 대출 자산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아폴로 자산운용의 CEO가 했던 얘기, 금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자산 가격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 시스템 내 전염 리스크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별히 역외 보험 구조, 그 중에서도 케이먼 아일랜드로 자산을 이전한 민간 자본 기반 보험사들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규제가 느슨하고 자본 요건이 낮은 구조에서 이미 파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올해 이제 경험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난 4월에도 한번 경험을 했죠. 25년을 돌아보면 25년 가장 큰 충격이 있었던 거는 트럼프의 무역 관련된 무역 관세에 관련된 충격이 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죠. 그때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막 밸류에이션 막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정도면 저렴하다라고 엔비디아 했었죠. 근데 저렴하다는 수준을 더 깨고 내려갔었어요. 100달러가 깨지면서 90달러 때까지 한번 내려갔었는데, 엔비디아가 그때 이제 한번 큰 충격이 있었고, 이번 10월 달에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하자 시장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두 번 다 충격이 있었던 건 알겠는데, 특별히 10월 달에 금리 좀 안 내린다고 해서 받았던 충격은 생각보다 꽤 컸어요. 근데 지수가 그러니까 지수 충격보다 심리 충격이 더 컸던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 지난 4월은 지수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은 뭐죠? 증시각도기 TV에서 내놓은 결론은 뭐죠? 자본과 자산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산과 자본의 레버리지로 인해서 시장이 금리 변동에 매우 취약하고 위험 노출이 한 번 되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흐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38개월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이할 만큼 안이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26년도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품에 안고 가야 되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이 아폴로 자산운용이 했던 얘기는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26년을 통해서는 한번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상황 볼게요. 채권 금리는 변한 게 없고, 워낙 거래가 얇기 때문에 그냥 싹 스쳐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 1번 금리 보시면 1번 10년물 금리는 이제 2.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30년물도 금리가 꽤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원자재 쪽 볼게요. 은가격이 이게 맞나? 은가격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은가격이 반등을 세게 했는데 충격을 받은 다음에 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은가격이 난리구나. 은가격 좀 찾아서 열어주세요. 예, 제가 오늘 안 갖고 나왔네. 은가격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네. 이거 제가 예전에 이제 기술적 분석해 드릴 때 이게 이제 저점과 고점에 나타나는 그 기술적 특성 중에 하나가 대량 거래와 큰 폭의 가격 변동성,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또는 장대 음봉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 한 달짜리 있으면 보여주시면 지금 최근 거래 상황들은 조금 정상이 아니네요. 최근 거래가 정상이 아니에요. 예, 보여주시죠. 제가 분명히 아침에 볼 때는 엄청 급반등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제자리인 거야. 이렇게 돼 있네.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반등했다 바로 떨어졌어요. 그죠? 와, 저거 기술적으로 되게 안 좋은 모양인데. 쌍봉인데, 쌍봉. 지금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저기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투기 세력과 그것을 반대 포지션에서 투기 세력들을 먹잇감으로 삼는 사람들 간의 가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구리값은 유유히 올라서
$10,000 돌파한 게 언젠데 벌써 13,000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또 은근히 알루미늄 가격도 계속 오릅니다. 이건 통화 가치 하락이 계속해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 뉴스 중에 그 재미난 뉴스, 바이트댄스가 H200 대량 구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2026년에 바이트댄스가 컴퓨팅 수요 급증으로 엔비디아의 칩에 14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0을 판매하게 될 경우 칩 구매에 1,000억 위안을 지출할 계획이다 라고 정통한 관계자가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25년도에도 뭐 850억 위안을 썼는데 거기서 크게 증가한 수치고, H200의 수입과 더불어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뉴스인데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무리 뭐 자국산 칩을 쓰겠다고 중국이 해도 연산 처리 속도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엔비디아 칩은 굉장히 끌리는 칩이 될 것이고요. H200 정도면 수준이 높은 칩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그 AI 관련 업체들은 구매가 당길 것이다. 역시나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의 X가 유튜버와 맞서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수익을 증대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뉴스도 재미난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 유튜버의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X의 크리에이터들이 있는데 유튜브처럼 수익 증대를 지시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수익 분배율을 유튜브보다 좀 더 높게 해라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유튜브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하나 생기긴 했는데 이게 먼저 처음에 포스트를 이렇게 받고 있는 거라서 그냥 넘어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찌되었건 네, 이런 뉴스도 재미난 뉴스가 되겠습니다. 야, 자, 일단 그다음에 이제 지표들 한 몇 개 확인하고 오늘 미국 정리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 자, 마지막 날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 같은 거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관련 미국 20대 주택 가격 나온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 이제 변동성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낮은 변동성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중국 제조업 나왔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제조업, 비제조업 모두 49점대에서 50으로 살짝 오르는 흐름 보여주었고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습니다. 그건 2.3%로 한국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 소비자 물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26년도 정리하면서 미국 시장을 보면서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 한 그런 얘기를 마감하면서 해보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급작스럽게 예견도 없는 상황에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지금 일해야 되는 시간 아닌가 근데 네. 네. 근데 연말이라서 일 안 하시는 분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대신에 오신 분들의 그 질의응답에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